면 아니, 잠깐만 네. 계십시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한테 많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청년에 대한 우리 기본생활안전망 구축으로 13페이지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사실 주장했던 건데,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이제 내주면 그 후에 이제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는데 연금 수혜가 커지는데, 제가 이걸 성남시장 할 땐가 연금보험공단에서 일하신 직원이 한 사람이 저한테 그걸 슬쩍 알려줬어요. 이거 우리 연금보험공단 가족들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한테 빨리빨리 가입시키세요. 그럼 한 번만 내면 나중에 몰아서 내면 됩니다. 그 엄청난 혜택이 되는데 자기들만 한다고 나한테 슬쩍 알려준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하게 기회 줘야지. 그 중에 좀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동작 빠르고 소위 약삭 빠르고 또는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면 이게 정책입니까?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옳지 않잖아요. 아니야,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든지. 네.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대선 공약으로 막 논쟁이 되고, 제가 이걸 대선 공약으로 청년들한테 첫 회를 대신 내주겠다 이랬더니 뭐 국민연금을 고갈시킨다는 등, 그래서 그런 비난이 공식 언론에서 제기가 됐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싹 숨기고 동작 빠르고 정보 많은 사람만 혜택 보게 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 많이 알리면 나쁜 짓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우리 성남 시민이라도 야 이거 가입 빨리 시켜줘가지고 혜택 보게 해야 되겠다니, 야 왜 성남 시민만 그렇게 하냐? 도둑놈이다.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거다. 막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정책을. 그래서 이것도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서 그거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네. 왜 이렇게 하냐.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 모두가 평균적으로 한 7년 정도는 안 내더라. 7년 다 소급시키면 재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모두에게 2년만 허용하든지, 나중에라도 낼 수 있게. 그때 능력이 되면 3년 하든지 해야지. 이 중에 동작 빠른 사람, 정보 빠른 사람, 부모가 능력이 돼가 내가 대신 내줄게, 우리 아들 거, 우리 딸내미 거 대신 내줄게, 이런 건 하고. 그래서 이게 소위 뭐라 그래, 재산 관리에 관심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한대요. 자식들 다 넣어준대, 18세 되자마자.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안 해줘. 생각할 틈도 없고. 네. 이게 부정의하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청년 첫 보험료는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27년 정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그거 다른 거 말고. 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네. 이것조차도 내가 보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 똑같은 국민인데 정부로부터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아 첫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거 해주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은 지나갔으니까 안 해준다. 왜 그래야 됩니까? 똑같은 국민인데. 보험료를 납부 시작할 때 앞전에 못 냈던 것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공평하게 다 주자,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게 정의롭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 제도는 좀 더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누군가를 골라서 이렇게 첫 보험료를 내주고서 소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게, 요거 말고 다른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인권 민주주의 교육이나 공동체 교육 이런 것들을 뭐 3시간 이상 받으면 이런 기회를 준다든지, 이러면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골라서 이렇게 소급하게 해준다. 제외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요.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네. 이건 이것대로 하는데 이것조차도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자, 노인들에 대한 소득 활동이 생기면 노령연금을 깎는 거, 이거 너무 잔인하다고 그래서 이거 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정책은 시작하는 거죠. 네. 일한다고 지원을 줄인다. 일하는 걸 권장해야 되는데 네, 일하면 맞습니다. 깎아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또 그래. 왜냐하면 선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별했기 때문에. 선별 라인, 이 사람이 버는 돈을 합치면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면 뭔가 좀 불이익을 주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인 축소는 어쨌든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고, 뭐 이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줄에 13페이지에 별표 1번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309만 원 초과에서 509만 원 미만은 감액 대상 제외. 이게 뭔 말인가? 네, 저희가 그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아, 100만 원, 부부 100만 감액? 원 아니요, 그 소득 노령연금 활동에 대한, 감액이요. 네네.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 2 구간,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이 안 되면 깎지 않는다? 네, 네. 원래 309만 원부터 월 안 500만 원이면 깎았는데 연봉 6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1, 2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을 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법 개정에 감액을 대해서 안 하는 대상은 월 509만 원 이하. 네네 309만 원이었던 것을 500만 원으로 높여서 1, 2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을 감액을 하지 않겠다. 월 소득이 309만 원이 넘는 부부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나요? 이게 기초연금이 80%입니까? 70%입니까? 70%. 네. 대통령님 이거는 노령연금 나이 들면 무조건 주는. 이거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령연금 감액과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하는 부분이 기초연금이 아닙니다. 아까 그 어르신들 기초연금 이거 아니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은 보통 한 509만 원 정도 받으시면은 현재는 이거 1구간인 경우에는 한 5만 원씩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을 깎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의 이제 근로 의욕을 좀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딴 거하고 좀 착각을 했군요. 응급실 뺑뺑이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네, 경우들이 몇 왕왕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나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거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치료할 정도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전원을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잼이 걸려서 중증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구급 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하기 분산되게 하는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뭐 댐이 그-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은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왜 환자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상황실에서 병원에 대한 매칭과 선정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그래서요.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광역 상황실이라는 데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 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 줄 수 있게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길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적정 치료 병원을 찾아주는 것을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 아니,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대책이 뭐예요? 대책은 지금은 이제 이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정보 시스템을 붙이는 거와 최종 치료를 하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의료기관이 다 24시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 당직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시술은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정해서 매칭하는 걸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 네. 이게 도대체 담당 의사가 뭔지 무슨 과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그래서 네. 조금 응급 그 119 대원보다는 나은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안 봐주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이 환자가 얼마나 위중한지 중증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병원들을 쭉 늘어놓고 이 병원 중에 어디로 갈지 어디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를 119 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광역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매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여하튼 전화를 그러면 걸지 않게. 네.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치한데 현실은 하여튼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하여튼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 119 알겠습니다.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공무회의 한번 해주세요. 누가 있어요? 얘기할 사람? 마이크가 안 들어왔네요. 네, 공공보건 정책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선진국들도 그 가까운 병원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데 들렸다가 또 접수하고 또 거기서 뭐 이제 검사하고 나오고 하는데 또 시간이 오히려 더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송 단계에서부터 구급대원들이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심근경색을 미리 알아봐서 바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네. 하는 것이 기본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한데 네. 지금 나름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일부가.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 상황실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송이 지연되는 환자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증 환자까지 모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중증 환자가 이송이 지연돼서 생명의 지장을 이제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일단은 병원을 먼저 지정을 해서 거기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네. 바로 알아봐서 이제 전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뭐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네,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다 못한 부분인데 수가 조정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좀 하고 네, 의사들 중에는 자기 직역이 돼서 자부심 가지고 내가 꼭 돈을 안 벌어도 나는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게 내 천직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중에 아까 위험도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데 수가 조정을 해주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 재원을 갉아먹는 요인 중에 과잉 진료도 있죠. 네, 그러면 심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병원 만들어가지고 저 돈 네, 빼는 먹다가 죽은 사무장병원. 사람, 네.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다음 누구 담당이세요? 이 예. 과잉 진료나 예, 아니면 심사평가. 의료비 빼먹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제가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 과잉 진료에 대한 거는 뭐 외래를 1년에 한 2,000번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아니 단속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모니터링 해가지고 삭감 조정을 하는데. 삭감 조정만 해요? 예. 지금은 법적으로 그 법을 좀 이번에 지난 12월에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거를 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여기 병원 또 양쪽에 동시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예, 하루에 몇 개씩 병원 가서 똑같은 진료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가짜 진료를 진료 안 해놓고 하는 것처럼 서류 만드는 거를 잡겠다 그 말이군요. 실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특사경 권한을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문제는 뭐예요? 예, 저희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그다음에 이거 가짜 치료비 면대약국 대표적인 것이. 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을 하면 이런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가지고 몇 억씩 몇십억씩 받아가지고 처벌받는 사례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수사 평균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특사경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한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죠 이미. 이미 있습니다. 거기다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 안 하는데 비서실에 챙겨가지고요. 저기는 해결해 주도록 하시죠. 조사하는 거에 뭐 문제겠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민간기관이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근데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다른 부처 논의할 때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관인데 그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위탁하면 주무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기 건보공단 네. 거기는 일단 40-50명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만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복지 관련된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민간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장애인 단체에서 무슨 성폭행을 해가지고 뭐 네. 취업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던데. 네, 감사하고 지금 수사 의뢰에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이 어디 부처나 마찬가지인데 관련 민간 단체들 있잖아요. 네, 이 민간 단체들이 부패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거 또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 부처가 똑같아요. 이거는 민간 단체의 민주적 투명성, 공정성 강화, 선출 시스템도 좀 바로 잡고 무슨 단체 회장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리고 회원이 500명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해보면 10명밖에 없고 그래요. 그런 거 많죠. 그러지 않게. 단체 지원할 때도 실제 회원 수에 뭐 비례를 하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오래된 저수지처럼 단체 명의는 있는데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평생 해먹고 그러더라고. 지원 받아가지고. 특히 복지 관련 쪽에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네. 좀 각별히 좀 챙겨보시고 하여튼 관련 단체는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부패하지 않게 투명하게 네.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체크해서 그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연금관리공단 대통령님 네. 아까